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돌싱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극복해서 사연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인 거죠. 저와 남편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소꿉친구였습니다. 아버지끼리 같은 고향 출신이라 같은 향후회에 다니셨거든요. 가족끼리도 자주 만났기에 어릴 때는 저희 부부도 자주 만나게 됐죠. 사춘기 때는 좀 멀어졌지만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집이 살짝 더 잘 살았기에 시부모는 처음에는 무척 잘해주었어요. 그런 저희 완벽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간 것은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할 참이냐? 너 시집 오기 전에 혼 장담을 했어. 떡두꺼비 같은 손주 척하니 안겨주겠다고.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도 이래저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생기네요. 으이그, 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우리 정우 3대 독자야. 자식은 많이 낳아도 모자란데 어찌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어. 손주 타령하는 시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이때쯤엔 지겨워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기 싫은 시댁에 매번 들리자는 남편에게도 짜증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도 다 노력하고 있어요. 조만간 생길 테니 걱정 마세요. 7년 동안 안 생긴 애가 갑자기 생길 리가 있겠냐? 예, 정호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해. 그래야 잘 키울 수 있어. 너희 애만 낳으면 우리가 다 키워준다고 했지 않니? 너무 그러시면 생길 애도 도망가겠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얼른 애 만들어서 아버지 두 손에 안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호언장담의 말을 꺼내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노력이라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최근에는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 바쁘다며 저를 외면하기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너 얼마 전에 사업 자금으로 돈 필요하다더니 어떻게 됐어?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라. 나는 못 빌려줘. 그건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장인어른께서 5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그래, 애를 못 가지면 그런 거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너한테 있는 건 그 돈 많은 아버지뿐이지 않냐. 그래도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후손을 낳는 거야. 일의 경중을 잘 알아서 꼭 이번 연도에는 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죄인이 되어가는 제 마음은 이때쯤에는 거의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시부의 모습은 거의 귀신처럼 보여 저는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난임센터 한번 가보자. 응?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 둘 다 건강하고 문제 없잖아. 조만간 곧 생길 거야. 무슨 소리야. 이제 좀 있으면 나도 30대 후반이야. 체력 더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너무 초조해하면 생길 애도 더 안 생겨. 자기는 모르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 시댁만 가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매번 똑같은 이유로 구박받는 내 기분 자기는 절대 몰라. 시댁에 다녀온 날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남편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난임센터라도 가보고 싶은 저와 그럴 필요 없다는 남편의 의견이 항상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아니까 매번 아버지 잘 타이르고 있잖아. 나한테만 왜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난임센터 가려면 자기 혼자서 가봐. 나는 절대로 거기 안 갈 거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왜 매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해?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외동딸이야.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설사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해. 나한테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극을 치달았습니다. 모욕을 받아 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된 저와
시부와 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자 했어요. 바보처럼. 그렇게 결혼 7년 차이는 구박이 더 심해져 이제는 대놓고 저의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다년간의 폭언으로 단련된 저도 부모님과 관련되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그날은 김장 때였습니다. 얘, 넌 무슨 밥을 그리 많이 먹어? 애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며느리가 시댁밥을 이렇게 축내다니 나중에 집에 가서 먹어. 그래, 설마 꼴랑 김장하러 왔다고 밥 얻어먹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한테 줄 밥도 아깝다. 우리 집에서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빨리 손주나 만들어 와라. 그 전에는 난 너 며느리로 인정 못 해줘. 김장을 하러 시댁에 와서 일을 실컷 하고 밥을 먹는 중에 시부모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말대꾸를 할 여력도 없었고 그 당시 제 마음에는 혹시 제가 잘못돼서 그런 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본래부터 입맛이 없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목구멍에 돌이 막힌 것처럼 밥이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시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길래 저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진짜 협조 안 해줄 거야? 우리 진짜 인공이나 시험관이라도 한번 해보자. 솔직히 당신 요즘에는 나하고 관계도 피하고 있잖아. 하늘을 못 보는데 무슨 별을 따, 어? 제발. 싫어. 나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숙제하듯 하는 건 싫다고. 게다가 너도 그래. 내가 그럴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지. 요즘 당신 모습 보면 솔직히 그럴 마음 싹 사라져.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매번 시댁에 와서 구박받는 거 아냐. 애는 나 혼자 가져?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애를 만들어. 그러니까 당신은 왜 매번 내가 안 해줘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걸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그럼 당신은 왜 당신이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둘 다 검사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 둘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결국 시부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못마땅함과 화가 가득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애도 못 가지는 며느리 주제에 목청은 왜 이리 커? 애를 가지고 싶으면 네가 노력을 해야지. 왜 멀쩡한 남편을 잡아? 녹이 섞인 시부의 샤우팅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친구인 시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부는 결국 사고를 치시더군요. 그날 저녁 제게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별일 없는 거 맞니? 너 혹시 그 집에서 구박당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괜찮아,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얘, 지금 너희 아버지랑 향후에 저녁 모임 갔다 오는 길인데 세상에 사돈이 우리 보는 앞에서 네 욕을 하지 뭐냐? 그 인간이 돌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큰 소리로 떠벌리더라니까. 뭐? 무슨 욕을 했는데? 네가 애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그러더라. 나 원참 볼 것도 없는 사위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용돈도 챙겨주고 사업자금까지 챙겨줬는데 남의 딸을 욕해? 엄마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설마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그래도 사돈이기 이전에 친구 사이인데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아주 우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 게다가 아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말만 한 줄 아니? 아주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데 또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듣지 마. 너 기분 안 좋아. 엄마가 괜히 화가 나서 너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미안해. 말을 하려던 엄마의 입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 모습에 묘하게 오기가 생겨 저는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사실 나 애 못 가진다고 시댁에서 자주 구박받아. 항상 나한테 하던 말씀 하셨겠지. 뭐? 진짜로 그래? 너 진짜로 옛날 같으면 첩이라도 드릴 판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아니, 대리모라도 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당장 이혼해. 엄마는 절대로 그 집에 너 안 놔둘 거야. 설사 네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부가 어떻게 며느리 욕을 그렇게 아는 사람 많은 데서 할 수 있어? 화가 난 친정어머니의 그 말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그것도 사람의 많은 향후회에서 남들 다 들으라고. 엄마, 흥분하지 마. 일단은 알겠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예, 나는 괜찮아. 나는. 근데 너희 아버지 묘하게 경직돼서는 화를 참는 모양인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앞으로 향후의 모임에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하나뿐인 외동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잘 알잖니. 그런 외동딸을 사돈이 그렇게 흠 있는 여자로 소문냈으니 저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인 것만 같고 제가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늦게 도착했고 저는 어두컴컴한 안방에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당장 난임센터 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건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 내 친구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으면 생긴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괜찮아. 절대로 문제 없어. 당신, 내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싫은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시아버님께서 향후에 가셔서는 우리 엄마 아빠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셨다더라. 애 못 낳는 며느리 들여서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옛날 같으면 첩을 들였을 거라고 대리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전해 듣는 내 기분이 어떨지 당신은 궁금하지도 않지. 아니,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우리 부모님 기분이 어떠셨겠어? 설마 아버지가 진짜 그러셨겠어? 장인 장모님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궁금하면 향후에 낳았던 다른 분들께 물어보시던가. 항상 이런 식이잖아. 난임센터 가서 애 가지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우리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애를 못 가져. 진정 좀 해. 그렇다고 갑자기 그렇게 가자고 하면 나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임신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 첫 손주를 위해 우리 아버지가 뭐라도 해줄 것 같지 않아? 남편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저는 커다란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남편에게 제 아이를 담보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이를 담보로 이런 거래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이런 말을 꺼내게 만든 상황이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친정 아버지는 저와 아기를 위해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직접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이야기에 혹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 이번 한 번만 갔다 오자. 다음번은 안 갈 거야. 알았지? 어차피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 거의 확실하다니까. 당신이나 마음의 준비를 해. 당신이 문제면 진짜 답도 없어. 묘하게 확정적인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어디서 검사라도 몰래 해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겨우 남편을 설득한 것 같아 첫발을 뗀 기분에 그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응, 고마워. 가서 검사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고마워, 여보. 결국 그의 승낙을 받아낸 저는 남편과 함께 다음 날 난임센터로 향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와 남편 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는 시모가, 남편에게는 시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볼일만 보고 갈 거라고 했더니 당장 와야 한다고 하도 성화셔서 결국 남편은 검사 결과는 나중에 듣자며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내일 결과를 들으러 오겠다고 당부한 뒤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단아한 여자 구두와 어린아이 신발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어디 친척이라도 오신 줄 알았어요. 거실에는 시부모님이 싱글벙글 어린아이를 안고 계셨고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짧은 머리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저를 한 번 슬쩍 보더니 싱긋 웃고는 다시 아이를 안고 있는 시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제 말에도 묵묵부답인 남편의 옆얼굴은 이상하게 잔잔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면 반가울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 옆에 앉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남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호야, 이 여자가 너 찾아왔어. 우리는 대충 얘기를 들었다만 네 안사람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모로 정리를 하려면. 저는 시모의 말을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말에도 남편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말하기 힘들어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호 씨와 4년간 사귄 김선영이라고 해요. 네? 제가 당신 몰래 정호 씨와 사귄 여자라고요. 내연녀 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이 단어가 제일 이해하기 쉽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랑 사귀었다고요? 현재도 사귀고 있는 중이죠. 저희 4년간 사귀면서 아이도 낳고 잘 지냈어요. 솔직히 그렇게 그냥 지낼 수도 있었는데 정호 씨 시댁에서 손주 문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는 점차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오려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거짓도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능숙한 솜씨로 아이를 안아주더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광경이긴 했지만 남편 품 안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기분 나쁨을 넘어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도 힘들잖아요.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저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자리를 넘겨달라니 이혼을 하란 말인가요? 네, 그래야 제가 며느리가 되고 제 아들이 손주가 되잖아요. 어차피 애도 없고 문제 있는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리도 없잖아요. 잠시만요. 정호 씨, 당신이 말해봐.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저 여자 말이 다 맞아? 저는 그 상간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에게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는다 하더라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맞아. 4년 전에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만났어. 애는 2년 전에 태어났고. 당신이 나 몰래 4년간 바람 피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애까지 낳았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어허, 상간녀라니. 우리 손주 낳아준 귀인한테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갑작스레 나에게 호통치는 시부의 모습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피해자임에도 이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저뿐인가요? 어느 시댁에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리보다 상간녀를 더 두둔하시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이게 다 네 잘못 아니냐? 네가 애 못 낳는 성녀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너랑 우리 정호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다. 제가 성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데요? 왜 제가 항상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네가 못한 걸 정호 애인이 해주지 않았냐? 어디서 목청을 크게 높여? 네가 뭘 잘했다고? 7년 동안 시간만 잡아먹으면서 대까지 끊기게 만들고. 심한 것,
그러고도 하늘 같은 시어른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대꾸를 해? 시부의 반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 남편인데 어느새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머리가 빡 돌아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같이 진행할게요. 이 집안의 이상한 규칙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잘못한 건 거기 있는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났다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거니 책임은 더 크게 지겠네요. 소송? 네가 뭐가 잘나서 소송을 걸어? 이 집안에 도움이 된 적도 없는 주제에 무슨 소송? 돈 낭비하지 말고 합의 이혼해.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모르시겠지만 남편이 친정아버지께 빌린 돈을 아직 갚지 않았거든요. 사업자금 5천만 원, 그리고 틈틈이 용돈도 받아갔죠. 그러니 그 사업자금은 빨리 청산하시고요. 위자료 소송도 할 거니까 위자료도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신혼집도 친정아버지가 돈 보내줘서 산 거니까 팔아서 보태준 만큼 돌려주시고요. 정우, 너 네 장인한테 빌린 돈을 아직 갚지도 않았어? 여태까지 뭘 한 게야? 못난 것. 그거 빌려준 빌미로 그 집안에서 또 얼마나 너랑 나를 만만하게 보겠어? 죄송해요, 아버지. 몇 년 전에 빌린 건데 아직 못 갚았어요. 모자란 놈. 좋다. 그건 내가 갚아주마. 네가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겨줬으니 내가 당연히 내야지. 그 재수 온 붙은 집안이랑 인연 끊으려면 깔끔하게 해야 안 되겠냐. 그 재수 없는 돈 돌려주고 나면 집안이 이제야 필게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시부는 가차없는 말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매번 듣는 포관임에도 이날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시부는 남편에게 안겨있는 아이를 건네받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뭐하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이제 우리는 너 며느리로 안 본다. 지금부터 우리 손주 낳아준 선영이가 우리 며느리야. 그러니 당장 우리들 집에서 썩 꺼져! 제가 할 말이네요. 저도 이런 상식 이하의 집안에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대신 돈 문제는 정확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라도 해결 안 되면 그것도 변호사 사서 소송 걸 테니까요.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도 그 집안에 빌린 돈 필요 없어.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아줄 테니 우리 정우 집에 있는 짐도 빨리 싸서 나가! 그 집, 제 집이기도 해요. 나가더라도 제가 산 것들은 다 처리하고 나갈 테니 그리들 아세요.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고 있더군요. 아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란한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는 울분을 삼키며 그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저는 패배자의 기분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고 제가 피해를 본 사람임에도 시댁은 기분이 좋아 신나서 이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더군요. 돈 관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이 가족을 만들어 살겠다는 그 적극적인 행동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느낀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일 잠 못 이루던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검사하러 오신 산부인과거든요. 그때 다음날 결과 들으러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셔서 연락드려요. 검사 결과상 이상이 있으니 꼭 들으러 오세요. 전에 난임 검사했던 산부인과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에 설마 진짜 제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 당장 준비해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제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내분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정검사 결과도 깨끗하고 자궁도 깨끗해요. 그런데 남편분은 같이 오지 않으셨네요. 같이 들으러 오실 줄 알았더니. 아, 지금 사정이 있어서 저만 오게 됐어요. 혹시 뭐가 안 좋나요? 남성분 정자 검사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면 7년 동안 아무리 자연임신을 유도해도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실제로도 생기지 않았으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난임은 있어도 불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내분이 곧 30대 후반이시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남편 검사 결과가 어떤데요, 선생님? 일단 정자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자의 운동성과 직진성도 낮고 정상 정자 비율이 1% 미만이라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힘들어요. 네? 혹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말로 아주 간혹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수치면 거의 무정자증에 가까울 정도의 수치라. 그래도 시험관으로 하시면 의사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난임의 원인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제게 온 것입니다. 아니요. 저기 선생님, 혹시 검사 결과를 집으로 보내도 될까요?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돼서 우편으로 보내면 잘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나가는 길에 주소 알려주고 가시면 검사 결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도로 안 좋은 검사 결과라도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나중에라도 꼭 찾아오세요. 저는 나가면서 간호사에게 시댁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한 통 더 남편의 회사로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정호 씨 와이프예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호 씨 와이프라. 아직 이혼은 소송 중이라 그쪽은 상관여고 제가 와이프인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이시죠? 당신이 우리 집에 그거 보냈죠? 그거라니 뭘 말하는 거죠? 검사 결과지요. 그걸 보낸 의도가 뭐예요? 의도라니. 이혼 소송 전에 검사한 건데 김정호 씨도 알아야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급히 전화를 끊는 걸 보니 시모가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웃으며 폰을 자연스레 테이블 위에 뒤집어 올려두었습니다. 못 본 사이 퀭해진 상간녀의 얼굴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당신, 왜 그런 검사지를 시댁으로 보낸 거예요? 이러신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는 남편 애고 나는 그 사람 애를 낳은 유일한 여자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걱정할 일도 아니지 않나요? 왜 굳이 저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떳떳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떳떳하면 그 결과지 정호 씨한테 그냥 줘요. 그걸 왜 감추고 저한테 보자고 한 거죠? 떳떳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괜히 분란만 일으키려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면서. 이보세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저야말로 그 집과 인연 끊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 검사 결과지에는 김정호 씨의 검사 결과가 있었고 그걸 들으러 가지도 않은 김정호 씨를 위해 결과를 우편으로 보낸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그런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으셨나요? 남편이 멀쩡하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애예요. 게다가 저희는 이미 가족이라고요. 당신 같은 외부자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친자검사라도 해보면 되잖아요. 당신 말대로라면 그 아이는 1%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이일지도. 의사는 자연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지만 이렇게 임신하셨잖아요. 그럼 축하받을 일이죠. 제게 찾아와서 따질 일이 아니라. 저는 절대 안 해요. 제가 왜 친자검사를 해요? 우리 애는 정호 씨 애가 확실하다고요.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김정호 씨 3대 독자라 시부모께서 손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거든요.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주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위인이시라. 저는 상간녀의 얼굴이 허옇게 질린 것을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다 끝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며 뒤집어 놨던 폰을 들어서 귀에 댔습니다. 다 들었지, 김정호 씨?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대쪽같이 당신애라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친자검사는 자기가 알아서 하시고 이제 둘이 이야기하면 되겠네. 저는 폰 너머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모습에 상간녀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더라고요. 당신 뭐 한 거야? 설마... 네, 방금 그 전화 김정호 씨고요. 똑같은 검사지 그 사람 회사에도 하나 더 보냈어요. 혹시 누가 헛수작해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 예상에 맞아서 그렇게 하셨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 왔길래 우리 대화 들려준 것뿐이에요. 괜찮죠? 어차피 당신은 거리낄 것 없잖아요. 미친... 그때 그녀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가방에서 폰을 꺼낸 상가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분명 남편이 전화한 거라 생각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즐거운 대화 나누세요. 저는 이만.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돌덩이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간녀의 쩔쩔매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저는 피식피식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상간녀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녀도 귀가 구린 구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몇 주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미안한데 난 할 말 없어, 김정호 씨.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지 마. 곧 관계 청산할 사이에 무슨 여보? 게다가 당신 여보는 시댁에 잘 있지 않아? 당신 애도. 우리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내가 사과할게. 내가 인정할게. 이혼 소송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 우리. 미안한데 나는 그 집에 안 돌아가. 나 나갈 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당신도 잘 알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해? 당신 시부모님이 나 다시 돌아오는 거 불쾌하게 여기실 거 아니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2번 다시 당신한테 안 그럴 거야. 내가 무조건 못하게 막을게. 당신이 원하면 본가는 나 혼자 다닐게. 뭐든 당신한테 다 맞춰줄 테니까 제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정신 차려. 당신 애 아빠야. 상간녀랑 사이에 애까지 가져놓고 나한테 와서 도대체 왜 이러는데? 애랑 그 여자랑 알콩달콩 살아. 내 애가 아니었어. 그랬어? 그런데 어쩌라고? 비장하고 오열하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덤덤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내 애가 아닌 다른 남자 애였어. 그때 나랑 동시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 아이래. 그 남자랑 동거하면서 생긴 아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한테 온 건 이미 계획된 거였더라고. 우리 집이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남자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 남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 근데 그게 다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린 이미 이혼 소송 진행 중이야. 그리고 난 그 상간녀 소송도 취하할 생각 없거든? 당신이 뭔가 피해를 봤으면 그 여자랑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 속았다고! 그 여자 완전 선수였어! 그런 미친년한테 속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애 못 가진다고 상간녀 앞에서 쫓겨나간 나는 불쌍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 생각만 해? 그래, 너 불쌍하다. 그런데 난 안 불쌍하니? 네가 인간이면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잘못된 거라는 생각 안 들어? 미안해. 그러니까 사과하잖아. 거기다가 장인어른께 빌린 돈 5천만 원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뺏겼어. 그 돈은 애 아빠한테 다 줬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지금 당장 그 돈도 못 갚아. 그러니 소송 취하하고 재결합하자. 어? 내가 정말 더 잘할게. 미안한데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뭐 때문인 줄 알아? 나도 애가 갖고 싶거든. 근데 당신은 나에게 애를 줄 수 없잖아. 당신이 애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상간녀랑 바람피는 남자 유전자를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당신이 사실상 무정자증인 걸 알고 나니 이 이혼 소송이 참 고마워지고 있는 참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내 상황 뻔히 알면서. 당신 진짜 잔인한 여자야. 그치만 맞는 말이잖아.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나는 무려 7년 동안 자기네 식구들한테 시달렸거든? 5천만 원에 위자료 5천만 원 딱 준비해. 1원짜리 한 장까지 다 돌려받을 테니까.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나 찾아오지 마.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강한 반발에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구박하며 저를 못살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와 돌아와 달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 뒤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은 무사히 마쳐졌고 저는 제 상처를 낫게 해줄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로 돌싱이었지만 이전의 상처 때문인지 남자 보는 안목이 높아져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와는 금슬이 제법 좋아 재혼해서 곧바로 임신이 되었고 연년생 둘째도 제 뱃속에 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 항상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손잡고 아버지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눈치셨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결혼식에 갔다가 이유를 알게 됐죠. 아이고, 잘 지냈나? 아들 장가가는 거 축하해. 이제 곧 손주 볼 날도 머지않았구만. 그래, 40이 다 돼서 가는 아들 장가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이고, 근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군가? 아, 우리 손주라네. 그리고 옆에 우리 딸.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뭐 그렇지. 손주 봐주느라 요즘 집안이 떠들썩해. 재롱 보느라 바쁘기도 하고. 이 작은 녀석이 우리 집 주인이지. 즐거운 마음에 농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던 친정아버지와 그 모습을 궁색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 시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시부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첫째 손주는 요즘 말로 허니문 베이비라고 신혼여행에서 생겼지 뭐야. 게다가 벌써 둘째 손녀도 딸 뱃속에 있지. 뱃속 둘째가 태어나면 또 우리 부부가 바쁠 거야. 딸이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전에는 애가 안 들어선다고 그리 난리더니 어찌 잘 됐나 보군. 축하해. 우리 집이 경사가 아니었구만. 친정아버지의 친구는 아직도 제가 재혼한 걸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멀쩡하게 애만 잘 낳는 애를 그리 몰아세우고 말이지. 요즘에는 손주가 말이 많이 늘어서 말이지. 같이 놀면 재미가 있어. 날 닮았는지 배우는 것도 빠르고. 아버지의 손주 자랑하는 말에 주변 아버지 지인분들께서 웃으며 아버지 말에 수긍했어요. 그 말을 듣던 사람 중 단 2사람만이 끼어들지 못하고 썩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와 시모였습니다. 아유, 김씨, 천만다행이야. 3대 독자 대 끊긴다며 그리 걱정을 하더니 이렇게 귀여운 손주가 둘이나 생겼지 않나. 자네도 축하해. 겨우 독자 집안 탈출이구만.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부를 향해 축하의 말을 보내자 시부의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시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에 뵈어요. 아이 낳아줄 여자 찾았다며 절 쫓아낸 뒤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잘 지내셨죠? 4년 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그래. 시부의 반응에 근처 어른들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이혼을 했어? 이제는 사돈지간이 아니구먼. 이런, 내가 큰 실례를 했어.
아이고, 왕래가 없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보자. 애가 안 생기다가 이혼 후에 둘이나 생겼으면 김씨 아들한테. 아유, 그랬군. 아이고, 이러잖아. 이거 우리가 괜한 말을 했구만. 아니요, 괜찮아요. 다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사실 제가 이혼한 지 좀 됐거든요. 제가 애를 못 가져서 결국 쫓겨났죠. 저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손주가 생기셔서 마음을 좀 놨어요. 새 며느님이랑 손주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며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부의 안색을 살피기 바빴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김씨한테 손주가 있어? 서로 재혼을 했다는 말이야? 네, 저 쫓겨나던 날 새 며느님이 아기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때 그 애가 2살쯤이었으니 지금쯤 6살은 됐을 텐데 많이 컸겠죠? 어찌나 귀여운지 엄마를 쏙 닮았던데요. 제 말에 시부는 결국 참지 못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곁에 있던 시모도 황급히 시부를 따라갔습니다. 왜 저래? 아니, 새 며느리의 손주까지 생겼다면 됐지. 뭐 서로 마주하기에는 얘 과거가 좀 그렇지만 서로 가정을 다 이루고 있는데 뭐가 저리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리는 거야? 시부는 결국 알아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며느리가 낳은 손주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부의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는지 실소가 터졌어요. 떵떵거리며 저를 질책하던 시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황급히 내빼는 꼴이 참으로 옹졸해 보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를 펴고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니셨어요. 그간 모임에 나올 때마다 불편했을 친정아버지가 밝아지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 시부와 시모는 향후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부는 새 며느리와 손주의 사기에 자기 아들도 본인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병이 돋았나 봐요. 결국 전 남편과 시부의 친자 검사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고 시모는 시댁을 나와 전 남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아들만은 버리지 말라고 애걸복걸 매달렸다나 봐요. 그걸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모습에 회사에서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고 결국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잦은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러게 제가 애초부터 난임 검사를 하자고 요구할 때 했으면 나중에 그런 사기꾼 여자에게 사기를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여자에게 기분은 나빴지만 어찌 보면 다행이에요. 계속 그 집구석에 있었으면 저도 미쳐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때요? 제 이혼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저도 가끔 이 일을 떠올리면 웃길 때가 있어요. 제가 행복하다는 반증이겠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행복해질게요.